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대 최악의 경북 지역 대형 산불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림과 인명피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조금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신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안동 하회마을 가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성남 기자, 자, 산불 진화율이 많이 올랐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저는 지금 안동 하회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은 제대로 보이시는 것처럼 소방차 등 장비와 소방관들이 대기하면서 산불 차단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산불 현장 곳곳에선 진화 작업이 펼쳐졌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경북 산불 진화율이 8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의성이 95%, 안동 85%, 영양 76%, 청송 89%, 영덕 65%입니다. 전날 오전 5시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크게 높아진 겁니다. 또 경남 산천 하동은 85%, 전북 무주와 울산 울주는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밤사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1에서 3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풍속도 초속 2에서 3m 수준으로 느려졌기 때문인데요. 산림당국은 오늘 헬기와 진화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산불을 완전히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들어보면 오늘 산불 진화에 중대 고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안타깝게도 피해가 많이 좀 발생한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명피해부터 살펴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65명에 달합니다. 사망자는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입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산불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경북에서만 3만 6천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아직도 6천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경북 4만 5천 헥타르, 경남은 1,770 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도 산림청 집계 이후 최대입니다. 현재 이곳 안동을 비롯해 경북 지역엔 야속하게도 해가 떴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느려진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가장 많은 헬기가 동원된 의성의 진화율이 높은 만큼 의성 진화가 완료되면 헬기를 다른 지역으로 투입해 진화의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동 화해마을에서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윤지원 기자, 좀 진화 상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 어제 보면 진화율이 한 50에서 70%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좀 80% 이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좀 불길이 잡히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게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입니다. 경북 5개 지역으로 확산을 하면서 지금 피해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4만 5천 헥타르 이상인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 5시 기준 5개 지역 평균 진화율이 82%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전날보다 20%가량 올라간 셈이고요. 예. 또 울산 울주 산불은 어젯밤 8시 40분에 주불이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산불 발생 128시간 만입니다. 2시간 동안 10mm가량 비가 쏟아진 영향이 컸는데요. 인근 야산의 7개 마을의 대피령도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네, 다행이군요. 근데 어쨌든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하나 좀 아침에 좀 발생이 한 것 같은데 지리산에서 산불이 이제 국립공원을 넘어서 좀 안쪽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뭐 천왕봉 근처까지도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천 하동 산불 지금 진화율이 80%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 하동 쪽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산입니다. 네. 이 지리산 산불은 구곡산 능선을 따라서 지금 천왕봉 4.5km 부근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 오늘 오전부터 헬기 36대를 동원을 해서 지금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안에는 이 신라 시대 때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찰 덕산사가 있는데요. 네. 이 덕산사 안에 있던 국보도 지금 한의학박물관으로 옮긴 상태고 또 안에 있는 보물 삼승석탑에도 방염포를 지금 감싸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산림청이 오늘 다시 진화에 총력을 좀 기울이겠다 이렇게 좀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습도가 높고 또 밤사이에 불이 난 지역에 비가 조금씩이나마 내리면서 지금 진화율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불이 완전히 진화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해가 다시 뜨게 된다면 또 바람이 분다면 이 불길이 어디로 확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 영상도 계속 나갔습니다만 이제 피해 지역들을 보면은 산불로 인해서 연기가 좀 가득 찬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공기 질도 보면은 미세먼지보다 현장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피해 면적이 컸던 이 경기 북부 지역 산불 연기에 갇히면서 대기 오염 농도가 최악 수준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특히 이 안동시의 경우에는 지금 분지 지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안에 갇혀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기가 이 도시를 모두 뒤덮고 있는데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과 기준의 7배가 넘는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청송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숨을 쉬기 어려운 건 물론이고 네. 연기 때문에 눈조차도 제대로 뜰 수 없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산불 연기는 일반 대기오염보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꼭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반드시 가동해 주시고요. 또 외출할 때에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숨쉬기도 곤란하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불이 좀 안 잡히는 건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김유식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산불이 내륙에서 발생해서 동해안까지 쭉 번졌지 않습니까? 이제 불길이 좀 번지는 속도가 뭐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도 빨랐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뭐 연소 조건이라든지, 그다음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 확산된 이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연소 조건 같은 경우는 습도가 지금 4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연소가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연소라는 건 불이 타는 걸 말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조건들도 지금 그 산에 보면 이 그간에 우리가 산림 녹화가 잘 되다 보니까 낙엽이나 가지 이런 것들이 퇴적이 많이 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타지만은 그 불씨들이 밑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윗불은 표면 화재들은 지나가지만 밑에 있는 불들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또 바람이나 해오리가 치면 재발화가 일어나고, 또 타다 남은 이런 그 가지들은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지고 비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날려가지고 떨어지는 지점에는 소나무들이 또 많고 이러다 보면 소나무 위에서 그 불씨가 떨어지면 수관화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서 계속 확산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이런 화재 형태라고 보이죠. 예. 자, 그리고 교수님 보면 산림청이 오늘 굉장히 중대 고비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자, 이유가 보니까 좀 비가 조금 내려서 연기가 좀 잦아드는 면도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 중대 고비라고 해서 좀 주요하게 좀 볼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어제 뭐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비가 오므로 해가지고 헬기에서 물을 한번 투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전체 습도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확산이 더뎌집니다. 더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대 집중적으로 화재 진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은 바로 헬기 투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림청에서도 바람이 불 때는 지상 진화도 어렵겠지만은 헬기도 동원하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 초속 15m 상대이게 되면 헬기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풍이 일어나기 전에 헬기와 그리고 지상 화재 진압 대원들이 투입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지 않나, 아마 산림청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보면은 초속 뭐 20m의 건조한 좀 북풍이 좀 몰아칠 거다 이런 사실 예보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 소방헬기가 좀 못 도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지점 같습니다. 예. 그 이제 20m 이상 되게 되면 헬기도 못 뜰 뿐 아니라 또 이 비와도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불씨가 날아다니는. 예. 그러니까 뭐 도깨비 불처럼 여기다가 솔잎 가지 위에서 공중으로 비화가 되어 날려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기 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좀 날씨가 좀 도와줘야 하는 상황 같은데 예. 또 어쨌든 또 이 내용도 볼게요. 이번 산불이 좀 커지게 된 배경을 보면은 산불 지역에 이제 침엽수가 거의 숲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뭐 그래서 예, 예. 화양 역할을 한 거라는 좀 분석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소나무 그리고 소나무에 송진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이게 예, 맞습니까? 예, 예. 그 우리가 일반 활엽수들은 현재 지금 어떤 산에도 어느 지역에는 활엽수 군략이 있고 침엽수 군략이 있지만 활엽수 군략 부분에는 확산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화재 형태들이 밑에 땅 가까이 지표 화재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침엽수 있는 지역들은 불씨가 날아가게 되면 나무 가지 쪽에 불이 붙어가지고 또 그 침엽수 자체가 아직까지 그 푸른 잎이지만도 쉽게 송진이 있으니까 불이 연소가 쉽게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바람에 의해서 날려갈 수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확산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문드리자면 이 산림청에서 어떤 숲 구성 자체를 그래서 침엽수, 소나무를 좀 많이 좀 배치해온 것들이 이번 좀 화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오늘부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대비하려면 이런 숲의 구성도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나무 조림 이 작업 부분들도 앞으로 그 뭐 환경이라는 이런 게 재해에 대한 이런 대비를 하면서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피해 원인 또 한번 좀 여쭤보면은 이제 소방 차량이 다니는 길이나 이 도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번에 피해 규모가 지역별로 좀 달라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들도 그간에 산에 화재라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임도를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했던 지역이 있고 또 새로 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임도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뭐 이런 부분들도 환경단체나 일부 정치권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대처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또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아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산불 이후 상황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상황이 이러니까 인공 강우로 불을 끄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인공적으로 좀 예. 비를 내리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법인지 그리고 이게 또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외국에서는 들은 이제 이런 방법들을 뭐 검토를 하고 활용을 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많이 본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런 인공 강우를 하려면 자연 상태에 환경의 여건들이 이제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상승 기류가 많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습분들이 그 주위에 형성이 되는 게 어려운 상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부분들은 뭐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더 연구가 된다면서 효과는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뭐 그런 부분들에는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큰 그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날씨가 좀 도와줘야 되고 뾰족한 답은 아직 없는 것 같다는 교수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산림청이 골든타임이다, 중대 고비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산불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피를 못한 주민들을 구하다가 참변을 당한 가족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3.12에서 처남댁을 태우고 대피를 하다가 숨진 이장 부부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이장 부부가 이 60대 처남댁을 태우고 안전한 대피소가 아니라 오히려 불길이 치솟는 마을 방향으로 향하다가 숨졌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피소로 가던 차량을 돌려서 마을로 다시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통신이 끊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할까 해서 주민들 대피를 위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웃 주민들은 이장 부부에 대해서 이 농사를 지을 때 본인들의 트랙터로 선뜻 이웃의 텃밭을 갈아주는 정말 항상 동네 농사를 도와주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좀 산불 사상자가 좀 발생한 또 야기한 원인도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재난 문자 때문이다. 재난 문자가 사실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건데
좀 늦었거나 제때 발송되지 못했다는 것들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망자 대부분이 갑자기 대피를 하다가 숨지거나 또 자력으로 대피를 하기 어려웠던 고령층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이 고령층 가운데서는 저희가 피처폰이라고 하죠.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폴더폰 같은 네, 경우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난 문자를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재난 문자를 받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령층에게는 무용지물이었을 거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나 귀가 좋지 않은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요. 아. 또 휴대전화 사용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재난 문자가 좀 읽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 문자가 체계 없이 좀 혼란스럽게 계속 오다 보니까 어른들에게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대부분 주민들은 이장이나 통장 등의 방송을 들었거나 아니면 가족의 전화를 받고 지금 아. 대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이미 마을을 덮치기 직전에 이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피 장소를 안내하고 채 5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대피 장소를 안내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허둥지둥하는 모습들이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 이 재난 문자의 어떤 방법과 시기, 어떤 다양한 방법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군의 한 사찰에서는 이 주지 스님이 사찰을 좀 지키다가 숨진 것으로 보여도 이 또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사의 주지 선정 스님인데요. 마지막까지도 사찰을 지키다가 지금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 스님에 대해서도 혼자 사는 일을 재워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나눠주는 등 남들에게 정말 베푸는 부처 같은 사람이었다라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85세로 연세가 많아서 좀 거동이 불편하셨다고 하고 네. 또 사찰이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차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인명피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동물들도 좀 많이 변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가축들의 희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목줄 때문에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끼들을 지키느라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백구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좀 네. 감동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다행히 이 백구는 구조단체에 의해서 구호가 됐습니다. 이 화면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견 당시 모습인데 지금 목에도 상처가 많고 몸에도 지금 상처투성이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백구가 저 새끼들을 저렇게 마지막까지 품고 이쪽에 있었습니다. 있군요. 네, 본인의 몸을 희생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새끼를 품고 있던 저 모습이 좀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네. 이 발견 이후에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간 수치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 재난 속에 동물 피해가 많아지면서 보호단체들은 아무래도 이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LA 산불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가축들 이제 목줄 좀 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좀 기억이 나. 네, 이번 산불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도 한번 볼 텐데, 자, 이준우 대변인님 나오셨는데 일단은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민생 보듬기 현장 나서면서 보듬기에 나섰는데, 좀 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라서 뭐 긍정적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반응이.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일단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본인은 첫 행보로 이제 산불 현장 가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 뭐 옷으로 이렇게 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국민들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옷가지를 던진다든가 또 뭐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온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여든 야든 비슷한 상황일 수도 뭐 있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대외 행보를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싹 좋지가 않아요. 왜 실제로 거기 가서 무슨 도움이 되는 어떤 봉사활동 한다거나 무슨 이제 재난 병원에서 의료 봉사한다거나 뭐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어떤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돌아가는 이제 그런 정도의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진 찍는 거 행보 그런 거밖에 안 되느냐는 그런 시민의 절규가 저는 좀 이재명 대표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어제 영상 오늘 아침에 영상 짧게 돌던데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약간 욕설이 섞인 듯한 말을 하는 게 오디오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ABC 할 때 그 C로 시작되는 말을 했는데 과연 이건 그게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없도록 본인이 또 무슨 내용인지 말을 또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여당 인사들도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조금 엄중한 상황인데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예를 들어 공무원들도 보면은 아 지금 바쁜데 정치인들 의전하느라 좀 힘들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서 좀 뭐랄까요 이 필요해서 가는 거지만 어떻게 좀 상처를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좀 오지 말아달라 이런 사실 이런 종종 많이 있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뭐 저런 분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흥분하실 것이고 저런 의견들을 다 받아야 된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곳이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가지 않으면 가지 않았다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가서 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급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또 욕을 하면 욕을 받아도 괜찮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삶을 보듬지 못하면 또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좀 방문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정치 다툼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정치 다툼하지 말고 화마에 휩싸인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여야가 빨리 힘을 합쳐서 ABB 지원하고 그래서 민생이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최고의 노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더 추가드리면 이제 예비비 관련해서 좀 바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어제 모습 보면 이 안에 방탄복을 입은 모습 좀 보이긴 했는데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외부 일정 소화할 때는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아요. 신경은 쓰이지만 뭐 그거 신경 쓸 겨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고가 엄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ABB가 4조 8,700억이 있다라고 하는데 빨리 정부가 도대체 이 산불 현장의 주민들의 주거와 민생과 먹거리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빨리 추계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 ABB를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ABB가 뭐 예산이 줄었냐 안 줄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할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부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여야의 어떤 재난 예비비 증액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신뢰마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그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여야가 정쟁하지 말자고 했는데 예비비 놓고 일단 공방, 정쟁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준우 의원님, 일단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늘려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임 충분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 예비비라고 있습니다. 그 목적 예비비를 1조 원을 민주당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 규모가 굉장히 큰 산불이거든요. 2022년 경북 강원도에 있던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 산불 규모로 비교하면 이재명 수가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 26배나 많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나 뭐 예,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46배나 대단히 큰 규모이기 네. 때문에 그 1조 원 삭감단 예비비 그걸 못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충분하지 않은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산불 진화는요 산림청하고 소방청이 하는 거지만 피해 회복은 정치권이 하는 겁니다. 인력과 행정력이 동원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피해를 복구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피해 복구에 있어서 굉장히 마치 다른 일인 것처럼 본인들은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만 고친 게 아니라 에어백도 다시 정상 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래 다시 차를 몰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예비비를 저기에 다 써버리면요 올 여름에 있는 태풍이라든가 또 어떤 재난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따라서 지금 예비비 추경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지 지속 가능한 올 1년치 재나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뭐 인간적 양심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보고요. 네. 또 하나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소방헬기 4대를 도입을 하려고 여야가 합의가 됐었습니다. 네. 한 200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민주당에서 반대해가지고요. 삭감해가지고 전액 삭감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소방헬기 4대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4대가 확보됐다 그러면요. 아마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소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도움이 됐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것도 결국 민주당의 예산 삭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추경 예비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때문에 이제 예비비 다 삭감하고 나서 이 대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본인들이 실력이 없고 무능한 걸 가지고 왜 지금 야당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비비가 늘려야 된다.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늘립니까? 근데 얼마를 늘리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추경에 대해서 빨리 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추경안을 내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낸 게 추경호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리고 예비비가 4조 8,700억이 있으면 일단 얼마나 이 산불 현장에 돈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비비를 일단 기존의 걸 쓰고 또 부족하면 얼마든지 일주일 안에 금방 예비비를 또 늘릴 수 있어요. 추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심각한 국가적인 불행, 산불 사태에 대해서 지금 민생이 중요한데 왜 정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야당이 안정감을 가지고 지금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못했다, 야당 때문에 못했다 이런 것이니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요거 그만하시고요. 빨리 행정부에서 얼마의 예비비가 필요하다, 집행하겠다, 추가적으로 얼마 필요하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정쟁 그만하고 국정협의체 빨리 가동해서 빨리 힘을 모았으면 하는 게 아마 국민의 목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이 서해 수호의 달 맞아서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보시는 모습입니다. 일단 참석하러 가는 모습 같고요. 자, 이승훈 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 무죄 선고받고 이제 아까 봤다시피 산불 피해 현장 점검했고 또 오늘 기념식에 참가를 했는데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참석한 거죠? 사실상의 뭐 저는 대선 행보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산불 현장에서도 안정감을 지켜줄 대한민국을 지켜줄 분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간 것이고 안보 문제도 보수가 안보는 책임지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안보를 책임져야 될 군인들이 뭐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가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체포하러 다니고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안보는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뭐 대행 체제예요. 국방부 장관도 대행 체제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오히려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챙겨야 되겠다. 이런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행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진호 대변인 어떻게 드셨는지 궁금한데 이번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고 민평기 상사의 유족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며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는지 묻고 싶다. 사과를 요구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본인 SNS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천안함 폭침은 부정하면서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 논문이 있다는 것을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그게 네. 무슨 의미입니까? 북한군에 의한 어뢰라든가 북한군에 의한 포격이 아니라 잠수함과 충돌해서 천안함이 깔아졌다 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본인이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이 서해 그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있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요. 천안함은 자체 결함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분이세요.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북한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서해 수호의 날에 유족들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유족들한테는 모욕감이라 한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본인이 과거 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반성한 게 먼저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사과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사과를 할지 아니면 비슷한 입장을 좀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이걸 부정했어야지 사과를 할 거 아닙니까? 부정한 적이 없는데 뭘 사과하죠? 오히려 천안함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이 억울한 희생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는데 사과할 게 있습니까? 자꾸 이거 너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만 안 돼.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국민의힘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보도 경제도 모든 걸 다 책임지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만 비난하는 것들이 정부 여당으로서 할 일인지 비판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시죠. 2014년 11월입니다. 2014년 11월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죠? 북한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북한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고 폭침론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정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궤변이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한 모습 먼저 보여야 한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지금 55인입니다. 제2연평해전이라든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이 55인의 순국 선열들한테 정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두 번 다시는 이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정당 지지율과 함께 모든 게 나왔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34%. 여권 볼까요?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순위인데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33. 좀 벌어진 모습이군요. 지난주보다. 자, 이준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지지율 좀 벌어졌고요.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죄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 이제 지지 세대를 좀 결집하는 모습이 아닐까. 좀 결집하는 게 좀 지지율 여론조사에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NBS 조사 같은 또 똑같고요. 붙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어제 어떤 구속 취소된 그 무죄 선고 나온 거 이것 때문에 조금 야당은 결집을 하고 여당에서는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지지층이 조금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은데 아마도 다음 주 되면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이르면요. 예, 이르면 다음 계속 주 이르면입니다.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은 아마 그 직전에 여론조사에서는요 오히려 여당의 지지율이 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반영되는 여론조사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뭐 조기 대선을 추측한다거나 앞으로 대선 열리면 어떻게 될 거라든가 그런 거 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무죄가 반영된 걸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요. 좀 벌어진 듯한 모습. 어제하고는 또 다른 뭐 추이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 지지율까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아무리 합쳐도 이재명 대표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렇군요. 일단 그건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이 본인들 국민의힘이 수권 능력이 있는지도 애매한 거예요. 너무 좀 무능해 보인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보수라고 한다면 법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에게 결과를 승복하라 했는데 무죄 판결 나오니까 오히려 못 믿겠다라고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았으면 됐을 건데 상대에게 그렇게 승복하라고 해놓고 결과가 무죄 나오니까 승복 못하겠다라고 달려드는 거 보면 보수로서의 어떤 가치나 품격이 굉장히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중도층 민심이 가장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을 중도층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에 희망이 없는데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차기 정부는 유능하고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의견 유보가 37%로 어느 항목보다도 가장 높이 나와 있는데 중도층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안철수 의원 그렇고 조국 전 대표도 이렇게 올라와 있군요. 이준석 의원은 좀 없어진 모습도 보이는데 일단은 이준우 대변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층이 가장 의견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좀 보여요. 중도층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층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이제 재판 결과, 그다음에 헌재 결과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 나오면은 자기가 표가 지금 표현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이제 표현일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본인이 투표권 행사되면 사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다 어떤 판단을 보류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저 37%의 그 중도층이 아마 어디론가 흡수가 될 건데 아마도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지지층이 아닌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해서도 뭐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선고 날이 뭐 다음 달 뭐 4월로 넘어간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건데 언제 좀 나올 걸로 보십니까? 4월 초가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4월 또 중순 두 번째 주로 넘어갈 것 같으십니까? 일단 확실한 건 4월 18일 전에는 나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헌재 이유는 재판관 퇴임. 문영배 재판관 등 두 분이 퇴임하시기 때문에 퇴임해버리면 나머지 이 두 분은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면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법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 전에는 나오는데 문제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도 이제 빨리 선고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꼭 선고를 해야 되고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요. 국민들이 다 광장에 나와 계시고 불안해서 소비를 못하고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폐업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다음 주까지 정말로 선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은 빨리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또 의견이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말씀? 저 동의합니다. 네. 예, 저도 4월 4일 날 다음 주죠. 4월 4일 날 선고가 나오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 주면 4월 11일인데요. 그건 아마 재판관도 퇴임하신 분들도 신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하. 우리가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아시겠지만 제대하기 직전에 말년 휴가 나가면서 신변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직전에 어떤 중요한 선고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전 주인 4월 4일 금요일에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4월 4일까지 또 한 번 예측을 또 한 번 하셨는데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늦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조정훈 의원이 한 얘기라고 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뭐 탄핵 소추 30번 했잖아요. 대통령 탄핵하고 지금 발표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 감사원장, 예. 이재명 대표 기소한 검사들 3명. 3명.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일, 그러니까 투잡되게 만든 것 같아요. 헌재를. 민주당이 스스로 너무 많이 탄핵 소추해가지고 네. 이거 한 건으로도 지금 정신없을 상황에.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로 헌재가 너무 늦다라고 주장할 상황, 그 자격이 없다.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지면서 민주당 왜 이렇게 빨리 안 하고 늦춰지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아니 탄핵 소추를 너무 민주당이 많이 해서 헌재가 일이 많아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맞습니다. 저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야당이죠. 그 야당이 있는 동안 무려 29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탄핵안들이 이제 헌재 도착한 거는 16건 정도 되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선입 선출 원칙이나 대원칙이 일단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순서들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는 뒤에 있는 중요한 어떤 선고가 있어도 그거를 앞에 거 먼저부터 하다 보니까 당연히 늦어지게 되는 그런 부메랑 효과죠. 민주당에서 탄핵 남발했던 그런 부메랑 효과를 그대로 민주당이 지금 받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헌재에서 그 굉장히 속도전을 펼쳤었거든요. 탄핵 심리를 할 때 각각 어떤 절차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준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다 압축을 해가지고 뛰어넘거나 이런 절차적 하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의를 진작 끝냈는데 지금 남아서 평의 종결하고 나서 심판하는 선고한 날까지 그 기간이 지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변론했던 그 기간과 그다음 변론 종결 후에 선고하는 그 기간이 지금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변론을 속도자하지 말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충분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앞뒤가 바뀌는 이런 그 화를 자초한 거는 헌재에게 있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소은 부위원장님이 이준호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죠. 일단 헌재 재판관이 일단 6명 이상이 돼 인용이 되는 건데 5대3 구도로 좀 나뉘어서 많은 구도에서 적은 뭐 기각적 의견 혹은 분류하고 있는 이쪽을 설득하려고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헌법재판관 중에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네.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미뤄야 되는데 그냥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치 기각시킬 것처럼 각하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 의사가 비춰져야지 문영배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선고를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고가 났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그러면 이제는 선고해야죠.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죠. 뭐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선고할 때가 됐고 국가적 에너지를 경제나 민생에 쏟아야 되는데 이게 탄핵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쏟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들이 자꾸 민주당이 탄핵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책임을 돌리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부권의 목적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기 때문에 계속 왔던 것이고 부메랑은 민주당에 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갔죠. 총선에서 패배한 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은 그 정당성을 민주당에게 더 줬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준호 대변인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낸다고 하면 뭐 아무도 지금 중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네, 기각으로 전 난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주요 방송에서도 5대3으로 지금 굳어진 것 같다라는 추측 보도 나왔었죠. 아마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은 문영배 권한소장 대행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가장 큰 권한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문영배 소장이 선고기일을 안 정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6대2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제 SBS가 보도한 것처럼 5대3이라는 게 지금 굳어져 있고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아마 선고기일을 좀 지연시키면서 설득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다 추측일 뿐입니다. 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